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이 스튜디오도 좀 후끈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2부에는 제가 좀 에어컨을 좀 가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원하신지 모르겠네요. 시원합니다. 예. 네. 또 시원하게 하셔야 또 아무래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후련한 나올 거.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뭐 오늘은 이 첫 번째로는 뭐 21대 국회 개원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원이 이제 국회법상은 6월 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이 금요일 날 이제 개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떠세요, 이사장님? 좀 이 국회법에 따른 이 21대 국회 개원 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뭐 이제 국회법 상으로는 6월 5일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국회 관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한 40년 가까이에 이게 국회 관행이라는 것은 일단 원구성 이후에 또 여야가 합의 이후에 원구성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국회가 가동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완전히 절대 강자인 여당의 어떤 그 21대 압승으로 인해서 177석의 거대한 여당이 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단독 개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통큰 양보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독 개원은 예, 좀 어렵다고 하는 보는 얘기들 거죠. 아닐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여당에서 좀 통큰 그런 양보가 있어 갖고 뭔가 극적인 타결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통큰 양보만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이제 개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룡정당 또 여당이 단독 개원을 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지금 5일날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늦어도 다음 주에는 협의를 끝내고 개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대가 좀 너무 높거든요. 이 국민들은 그래도 21대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63%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주입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지금 21대 국회는 과제가 많잖아요. 코로나19 경제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개혁도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개원해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5일날 개원하면 좋겠지만 이게 단독 개원의 부담도 여당은 상당히 있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개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개원은 좀 어렵다고 두 네, 분 다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예.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힘이 좀 비슷해야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절대 강자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강자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야당에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은. 힘의 논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21대 저는 바람이 뭐냐면은 어차피 일하는 국회로 방향을 잡았다면은 예.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 분류파면 이런 게 없고 또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22대 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은 어차피 추경 예산이 남아있잖아요. 추경 예산, 3차 추경 예산을 가야 되는데 그 추경 예산하고 아마 연동해서 이 원구성과 연동해서라도 어떤 적당한 양보를 해서 그 야당을 그 협상에 하나 뭐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야당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오히려 그 뭐랄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21대가 좀 안정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불안감을 또 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럼 야당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또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은 권력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언제적부터 국회가 권력기관이었어야 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그만큼 비판을 쏟아지도록 받았던 이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중립적으로 진행을 맡는 것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사실 다른 정당의 의견을 발목 잡는 자리도 아닌 거고 또 서로 간에 예우가 필요한 거고 결국 저는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 두 자리 놓고 그러는데 두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또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가. 예.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해서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는 이 작구나 체계를 검토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것을 반복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데 이것도 그 예결위원장이 권력을 휘둘러서 이 전체적인 국회 진행을 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그 정도 체계를 만든 다음에 야당이 가져가더라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전체 18개를 어떤 식으로 한건 분할하는 것이 가장 견제와 균형에 나을지 이 부분을 사실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당의 양보 또 야당의 이해 뭐 이렇게 두 분의 얘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제가 그제 어제 이 민주당 또 통합당 의원 전화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하면서도 제가 좀 느꼈어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뭐 이 제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좀 이 여야가 좀 나누면 안 될까요? 하나씩? 뭐 이런 이제 방안은 우리 어떤가요? 배종찬 그 소장께서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야당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행정부를 기능을 감시 감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을 엄격하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것을 또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게 그게 그 임무예요. 그런데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결위원장이고 또 법률적인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 2개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예. 것은. 그래서 이거를 야당에서 원하는 거. 과거에 박영선 법사위원장 할 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보다. 박영선 위원장은 방망이 법사위 방망이 들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과거의 야당 시절에도요. 그게 그랬다면 잘못한 거죠. 네네.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21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힘의 논리를 가지 말고 협치 정신을 발휘하면요. 예. 여야가 협상 테이블 앉으면 적당히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여야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협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렇더라도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은 뭐 과거 20대보다는 훨씬 빠르게 예. 아마 개원 저는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니까 개원을 늦게 한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오늘 또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하고 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만나기 때문에 아마 또 좋은 접점을 찾을 겁니다. 아니 10명 중에 6명 이상이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는 뭐 상당히 높은 거예요. 높죠. 국민적 기대가 있어야 또 입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4년 전 20대 국회 개원 직전에도 했던 조사인데 예. 그때보다도 더 높아요. 기대가. 그때는 얼마나 나왔었나요? 그때는 약 뭐 한 10여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는 분석인데 예. 그만큼 이번 국회에 이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뭐 상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또 국회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잘 말끔하게 논의가 잘 정리가 된 반면에 상임위원장 자리도 결국 이제 상임위원장의 역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은 원래 어떻게든 위원장은 회의를 잘 이끌고 그러니까요.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권력 행사하는 게 네. 아니고.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예. 전체적인 이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건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항상 국민을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걸 이제는 깨트리고 이번만큼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배부분자면 조금 다른 게 예.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로 인해서 당연히 21대 국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당히 기대가 높다. 그거는 뭐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여론조사 하셨으니까 기관이니까. 예. 근데 기대가 높은 거하고 또 이 국회가 첫 단추를 여야가 합의를 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야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힘이 비등한 것도 아니고 절대 강자입니까? 지금 여당은. 그래서 협치 정신을 177석인데 177석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빼고는 다 합니다. 그러면은 협치 정신을 만약에 망각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예. 그 책임은 누가 다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기대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협치를 안 한다면 협치에 대한 의사까지 없다면 그건 분명히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협치는 하는데 굳이 과거대로 해야 되느냐
또 새로운 변화를 또 모색하고 탐색하고 줄 필요가 있다라면 그것도 협의의 대상에 넣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 두 분이 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이해찬 대표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좋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 또 무게감이 있잖아요. 악연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21대 국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예. 과거는 좀 있고 예. 이제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이해찬 또 대표나 또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이 악연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제 21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아유, 따가운 악연은 눈이기 뭐 때문에 13대 때 두 분이 경제한 거 아니에요? 벌써 아니, 30년 전 아닌가요? 20대 아. 공천을 안 줬지 않습니까? 아, 이해찬 대표? 세종에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세종이 무서워서 살아서 돌아오면 아, 이런 그러네요. 악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난 과거고 예. 또 국민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조속한 개원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얘기는요. 이 3차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급 이 3차 추경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어떨까요? 배 소장님?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올해 예산을 3번 더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수십 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추경 예산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런 만큼 얼마 전에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국민들은 상당히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데 그래 도움이 된다. 3차 추경 예산도 분명히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야당도 크게 반대하기는 힘들어요.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3차 추경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상당히 이제 발표는 돼 있는 이제 셈인데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볼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더 이상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예. 이제는 한국판 뉴딜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나가느냐. 법안이 또 국회에서 잘 통과되는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예. 저는 이제 3차 추경을 어차피 이제 여야가 머리 맞대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해서 그 공격적인 재정 지원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 물론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아마 40%까지 넘어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원래 추경 1차가 11조 7천억이었습니다. 2차가 한 12조 2천억, 그래가 한 5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뭐냐면은 한 59조 한 2천억 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독일의 메켈 총리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는 재정 지원을 독일 같은 데는 213조를 할 거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경을 1차, 2차, 3차 찔끔찔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히 봐서 처음부터 한 50조 해야 된다.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괜찮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1차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예. 또 더 확대된 게 2차, 또 3차. 이렇게 해서는 이 시점에는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3차 추경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정도, 예. 100조 정도 들어갈 거다. 지난번 총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넉넉하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엄중하니까 예. 100조 정도 아주 넉넉하게 했다면은 국민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극복 전대미문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 지원하는 건 전 세계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럴 때 근데 잠만 이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지? 근데 또 야당이 총선 뭐지? 때 좀 약간 과거 생각해 보면 총선 당시에 야당이 좀 많이 반대했었잖아요, 또. 아니 그리고 반대한 거 지금, 아니에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는 100조 정도는 들어갈 거니까 이게 100조 정도 황교안 해야 된다. 대표의 좀 이제 입장 차이가 약간 내부적으로는 있었죠. 예.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 뭐 그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이 워낙 이제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은 초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축 통화국이잖아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기재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이 대규모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발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긴급 네. 재난지원금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야당도 견제 심리가 있었고 그래서 1차는 긴급 지원이었고 2차는 긴급 재난지원금이었고 이제 3차는 말 그대로 산업을 살려야 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기업이 쓰러지면 그 기업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새롭게 고용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죠. 버텨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국이라면 지금 이제 들어갈 2025년까지 76조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55만 일자리 이게 확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부로서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야당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또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추경 이게 슈퍼 이제 추경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역대 뭐 아주 이런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추경을 한다면은 이거 공격적인 재정 확대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 게 정부의 이런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라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되어 왔던 문제, 주 48만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좀 이 시기 이런 지금 코로나 정국에 때 좀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참에 추경도 중요하지만은 예. 규제 문제도 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가 되는데 추경에만 너무 올인해서 간다. 어차피 추경을 한다면은 그 추경이 결국은 국민한테 돈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긴급재정부터 쏘다면은 그와 관계없이 이 우리가 지금 그 일반 소상공인 이런 데는 어떤 선제적인 어떤 경제 대응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다음에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주 48급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또 규제 문제도 또 규제를 좀 푸는 방법도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4차 산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지금 돈이 쏟아지면서 같이 규제까지도 풀어져 갖고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고 돈만 자꾸 쏟아부으면은 규제도 안 풀리는 상태에서는 시너지 효과는 일어날 수 없어요. 어차피 재정이 투입된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간다면은 이 정부의 어떤 기대 효과도 훨씬 빠르고 국민들은 체감도 오늘 좋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아주 국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도 보면은 마지막에 20일 날, 한 20대 국회라서 20일 날 통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130여 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예. 법안들을 저는 빨리 통과시켰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법안이라면. 그래서 아까 법제사법위원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월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추경 통과가 과연 6월에 되느냐. 왜? 기업들은 기다리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고용 안정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6월에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추경 3차 추경과 아울러서 규제 혁파 이것도 좀 파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지금 원외에 있는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 근거라는 것은 모니터링 기능인데 제대로 필요한 기업에 또 사용처로 가느냐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빨리 통과되고 또 중요한 게 빨리 기업으로 가는 것이 또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추경은 우리 배 소장님께서 걱정한 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오래 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야당이 계속 이렇게 그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발목을 잡으면은 후폭풍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근거를 된다면은 아마 그 야당도 큰 무리 없이 아마 동의해 줄 겁니다. 예. 아무튼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야 정치권의 좀 합리적인 기조가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2151님, 배종찬님을 크게 응원한다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예, 이 팬들이. 저도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2151님이 좀 응원을 좀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께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63님은 저는 국회의원 세비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또 올려주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21대 국회가 빨리 개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기대와 함께
또 이 실망감도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좀 21대 국회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당 내부 얘기를 약간 해보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그 일면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좀 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었죠,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받았다고 하니까 조국 전 장관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 분명히 그게 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를 한 게 아니고 기권을 했습니다. 한 신문에는 또 헤드라인에 반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권한 거더라고요. 기권의 의미가 예. 반대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기권했는데 당론을 왜 위배했느냐. 당론으로 모아진 것에 대해서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는 가장 가벼운 이 경고의 의미인데 경고를 줬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이게 당론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인 존재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 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당내에도 약간의 이견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배소장님께서 그 전후 사정을 다 설명드렸는데 예. 결국 국회의원은 개별로 입법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가는 건 원칙적으로 많지만 그러나 그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자기 소신을 못 밝힌다면 그건 무슨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지금 여야 모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당론에 위배되면은 정말로 일벌복귀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당 운영을 한다면은 예. 정당의 존재가 의미가 없죠. 금태섭 정당이 의원이 뭐예요? 또 경선에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나름대로 또 경선에 떨어졌다면은 당원들의 그만큼 판단을 또 받은 건데 그렇죠. 또 징계라는 거기다가 건 좀 또 징계를 너무하지 하나. 않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징계를 2중 3중으로 징계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고 현역 의원도 아닌데 예. 굳이 할 이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 징계를 하고 이 국회의원이 안 된 사람한테도 징계를 만약에 소급해서 한다. 어떻게 보면 소급하는 거거든요. 소급해서 예. 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정말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당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요. 시간이 다 돼가지만요. 이게 또 떨어진 의원을 징계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불심을 알겠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예. 자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론의 중심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이었습니다.